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 100%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몇 개로 구성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활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뭐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게 나오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죠. 나는 무조건 비트코인의 이 현물 가격만 추종하는 걸로 만족해 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배당이나 이자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월 소득을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트코인 강세장 초입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알트코인 강세장이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결제 약정이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변동성이 어디로 갔느냐? 변동성이 선물 옵션 시장으로 일단 갔고요. 그 다음에 트레저리 전략 기업들 주가로 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언더라잉 에셋으로서 견조하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한 번 오르고,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한 번 오르고. 근데 그 중간에, 그 같은 시기에 사실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그 트레저리 기업들은 주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선물 옵션 시장을 봐도 선물 가격과 옵션 가격이 막 이렇게 롱숏이 막 붙으면서 크게 출렁출렁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열역학,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열역학으로 어딘가로는 분출이 돼야 돼요. 그 분출되는 곳이 선물 옵션 시장 중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리플도 마찬가지. 최근에야 가격이 많이 올랐지, 지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한 중반기까지, 상반기 끝까지 가격이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이 변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리플의 선물 옵션 시장에 많은 미결제 약정이 쌓였어요. 규모가 커졌어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법제화 바람까지 불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그동안은 무서워서 발을 못 담궜던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도 이제 뭐 이더리움 선물 옵션 시장에도 들어오고, 리플 선물 옵션 시장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월가가 말하자면은 이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을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교두보가 그동안 마련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내러티브를 잡았으니까, 월가가. 그래서 이더리움이든 리플은 일단 법제화 수혜죠. 법제화 수혜. 그동안 계속해서 가격을 억눌러왔던 이 규제 리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현물 수요가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트레저리 전략이나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긴 시간 동안 하락하던 회복이 드디어 반전해가지고 올라왔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는 당연히 더 이 서머다이내믹스의 열역학 에너지가 더 분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고 있는 이 흐름은, 이 알트코인 강세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알트코인 강세장을 미리 보여준다기보다는 결과예요, 결과.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그동안 올랐어요. 이더리움, 리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솔라나도 맞아요. 또 많이 올랐죠. 따라 올랐죠. 비트코인에서 순환매가 알트코인으로 돌아왔고, 그것들이 막 오르고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정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다시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레버리지가 이제 또 쌓이는 거죠. 레버리지가 쌓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 하면은, 그러면 또 주도주로 가요. 그러면 그게 다시 알트코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이제 자본은 다시 주도주로 갑니다. 비트코인으로 갑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 오르면 이제 사이클 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선물 옵션 시장이 또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막 변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피날레가 오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 갖가지 드립으로 막 선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또 알트코인 그 선물 옵션 시장도 한번 폭발을 하고, 거기에서 거품이 이제 터지면서 한번 이제 큰 윈터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흐름은 한 번 순환매가 돌았던 현물의 결과로서 오르는 거지, 그 다음에 찾아올 알트코인 대불장 상승장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른 다음에 알트 시장 나오면서 사실 피날레가 됐잖아요. 과거와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르죠. 2020년, 21년 또는 그전 2018년, 17년, 이때는 한 번 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상승이 오면은 이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낙관이 더 지배하고 있었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규모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제가 경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트코인의 이 3번 사이클을 모두 돌이켜봤을 때 존재하진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지적인 이제 경제 사이클 이벤트들이 있었고 이제 위기들이 있었지 2008년에 워낙에 세게 전 세계가 때려맞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국면이었고 게다가 그 회복하는 방법 자체가 연준은 무제한 영적 완화. 뭐 전 세계가 다 사실 그걸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비트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위험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위기가 온다면 연준이 살려줄 거야. 페드 풋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연준이 무조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을 이제 눌러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 번의 사이클을 겪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예. 파월 의장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내리려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네.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쳐다봐도 인플레이션이 타겟 인플레이션인 2%에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못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노동시장이 또 그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경제 환경이라면 결국 갈놈 갈 될놈 대리예요. 제가 지난번 여기 나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것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유니콘에는 이제 자금이 안 들어온다. 켄타우로스의 자금이 들어온다. 반인반마여야지 확실성이 좀 보여야지 자금이 들어오지. 그냥 네. 무조건 꿈만 이렇게 설파해가지고는 절대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마찬가지 자본시장은 다 지금 확실한 게 가장 확실하게 좋은 게 뭐냐? 프랑스 여행 갈 거면 에펠탑, 투자할 거면 금.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굳이 주식시장 투자할 거면은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약간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 계속 고기로 가산해 가지 그 밑에 있는 것들에 막 순환매가 막 도는 그런 대로는 잘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앞으로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 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트와이저 자산운용의 매튜 휴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밝혀서 화제인데 아무래도 이 ETF 승인 이게 큰 그런 이슈여가지고 여기에서 유입된 기간 자금이 기존 패턴을 바꿨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비트코인이 70-80% 폭락하는 폭락장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저한테 여쭤보셨던 연말까지 뭐 30만 부 갈 수 있을 것 같냐 네. 이 질문을 사실 다르게 그냥 한 거죠. 70% 80% 폭락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전에 많이 올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튜 유건 최고 책임자가 간과하고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도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 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1989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투자자들 대상으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60% 이상 대규모 폭락이 하루 만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20%, 평균 20%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이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6개월 안에 하루 안에 60%씩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날은 1% 미만으로 나옵니다. 기관 투자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미래의 예측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이 설문조사 통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반복된다. 반드시 비이성이 찾아오죠. 지금 제가 굉장히 억눌려 있다. 그래서 대기 자금이 MMF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터질 거예요. 당연히 조금 더 비이성적인 개인 투자자들 먼저 터지겠죠. 근데 그러면 기관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 게임에 참가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는 그럼 뭐 개인들이 주도한 위기였나요? 아니죠. 그 MBS를 가지고 막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CDO라는 합성 상품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위험한 게임을 플레이했던 거는 다 기관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이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의 주요 매수 주체나 트레이딩 주체가 기관 투자자다 하더라도 비이성은 거기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아니면 주요 알트코인 몇 개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네?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현물 ETF든 선물 옵션이든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이든 막 그 포모로 인한 자금이 쏟아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격이 막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러면은 미디어가 이제 또 막 때려대기 시작하겠죠. 야, 비트코인 가격 어디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오를까? 그러면서 유포리아 환희의 단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결국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또 이제 거품이 쌓이고 그러면서 한번 폭락을 하는 거죠. 그게
70%, 80%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전에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불을 뿜고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튜 유건의 말엔 동의할 수 없다. 인간의 심리는 반복되고 비트코인 지금 매수 주체가 기관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폭발과 큰 대규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노르웨이 1억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커런시인데 암호학으로 만들어진 커런시, 암호학 기술로. 그 암호학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쓰느냐? 중앙 주체 없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내가 남과 P2P로 1대1로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암호학이라는 거.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막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보면 이더리움 포함입니다. 이런 기술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부터. 비트코인만이 거의 유일하게 제3자의 도움 없이 또는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엄청난 부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거의 확실성 속에서 남들과 P2P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따라오긴 했는데 사실 Proof of Work에서 Proof of Stake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그 특성을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랑 똑같아졌습니다. 주식회사도 대주주가 이제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죠. 의사결정권을 네네. 행사하죠. 이더리움도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생산하는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채굴자, 그 다음에 풀노드,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개발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런 주체들이 커뮤니티의 각 영역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소수의 그 밀실에서 그냥 그 내부자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하드포크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근데 더 심각하게, 더 심화되어 있는 게 그 뒤에 나온 다른 알트코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이 흔들린 거고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암호화폐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혼동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저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왜 나머지 알트코인? 근데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비트코인 위주로 가야죠. 비트코인 100%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내가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져서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다면, 차트 보고 저점 고점 잘 맞출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뭐 장기간 투자하고 이런 목적으로는 아예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꾸릴 거면은 저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몇 개로 구성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는 비트코인의 서머다이나믹스를 끌어와서, 변동성을 끌어와서 자기가 가져가면서 가격 상승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놓고 그 위에 일부 퍼센티지는 이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주식을 일부 퍼센티지 놓고, 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 선물 옵션을 활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뭐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게 나오는 그런 ETF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약간 정말 일부. 왜냐면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지고, 이자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거는 그 가격 떨어지는 거를 상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랫동안 잘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런 ETF들도 투자하면은 이제 배당도 잘 나오고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 따라가지고 잘 가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죠.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금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네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저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금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금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비트코인 이해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금에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고 플러스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그건 성향이다, 내가 너무 안전지향이다, 또는 비트코인 잘 모른다, 그러면은 금을 더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ETF, 구조화된 ETF, 아마 그 커버드 콜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옵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약간 분배금을 내려주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즘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실 월배당이라든지 그런 거.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그 상품의 특성이 우상향하는 자산에 그걸 구조화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포트에 싣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안전지향형, 네. 나는 무조건 비트코인의 이 현물 가격만 추종하는 걸로 만족해 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 조금 더 이제 특히 시니어 계층, 예를 들어 저는 아직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사도 돼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죠. 월세도 나오고 또는 채권 투자도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이자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월 소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가 굉장히 이 인구 구성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영역이 큰데 이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그래서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구조화 상품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월 소득을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꾸리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또 결국은 비트코인이다? 또 서적 출간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투자 초보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순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나는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낀 파생상품 투자나 뭐 비트코인의 저점 고점을 잘 맞춰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딱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요때 사서 요때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착각을 하는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너무 간절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소수의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레이 게임이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하면 돈 못 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우량 자산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저는 답이 비트코인이라서 결국 비트코인에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량 자산을 하나 찍었어요. 요 우량 자산을 찍었으면은 10년, 20년 계속 모아나가면 돼요. 꾸준히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10억, 20억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냥 비트코인 다 사서 그거 그냥 쟁여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산이 없어요. 그냥 월 소득이 있을 뿐이죠. 이 월 소득을 비트코인으로 계속 전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저점 고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어떤 교본 같은 책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내가 읽었을 때 공감 갈 수 있는 그래 나 이렇게 괜히 무리하다가 한번 돈 잃은 적 있어. 근데 이 책에 적힌 대로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 공감 간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읽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과서적인 이런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로 한번 제대로 나는 돈 벌고 은퇴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요즘 또 비트코인 약간 주춤하고 알트코인 중심으로 또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나도 한번 알트코인 투자해볼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번에 출간하시는 결국 비트코인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투자에 좀 기준을 제대로 확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